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져서 최저 기록이 일주일 만에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17%인데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논란은 다 반영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던 명 씨인데 검찰청 앞에선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한 것뿐이라며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과 결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첫 소식 윤정주 기자입니다. 정장 차림에 지팡이 짚은 명태균 씨는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사과부터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질문이 이어졌지만 대부분 대답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사 다 받고 나와서 또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친분을 강조해왔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사 다 받고 이 내용을 아마 검찰 조사에서 아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답변 거부가 이어지자 명 씨를 보러 나온 시민들 사이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통화 녹취가 있는지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나눈 녹취 오늘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조사를 다 받고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해버리면 조사받을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구속되면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를 폭로하겠다던 명 씨는 오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물러섰습니다.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행동들이 폭로한 게 있나요? 다만 공천 대가로 돈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길고 자세히 입장을 말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저하가 받아본 게 없습니다. 자신이 들어가면 세상이 뒤집힌다던 명 씨는 검찰청 앞에선 조심스러웠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를 폭로하겠다고 했었지만 오늘은 폭로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폭로는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내가 폭로를 한 적이 있느냐며 김건희 여사와의 메시지를 직접 공개했던 그간 자신의 행동과 반대되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되면 폭로하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폭로하지 않았어요. 폭로한 게 없어요. 폭로한 적이 없다는 명태균 씨는 지난 한 달 넘게 폭로와 위협을 이어왔습니다. 지난달 2일 김건희 여사와 나눈 공천 관련 텔레그램을 취재진에게 보여줬습니다. 나도 단수면 좋지라는 김 여사 대답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자신을 사기꾼으로 부르자 지난달 15일엔 김 여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김정은도 가락하는데 네 잡아놓겠다 까봐라. 허풍쟁이가 있었대. 그러면 못 줘야 되냐? 남자가 까야지.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나눈 사적 대화일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그러면 대통령과 공적인 대화를 폭로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공적인 거는 내가 나중에 대통령하고 나눈 걸 공적으로 내가 보여줄게. 체리 따봉 막 나오고 난리 나는 거 보여줄게. 체리 따봉이 아마 체리 4, 50개 받았지.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된다는 위협에 가까운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야 탄핵되는지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용산에서 난리가 안 났겠나. 명 씨 측은 폭로할 계획도 없고 그럴 만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출될 예정 없고요. 일부 언론들이 바라는 폭로는 폭로할 것도 없고 영원히 없을 거니까 기대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통령 목소리가 나온다 한들 무슨 문제냐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육성이 무슨 혐의와 무슨 관계가 있죠? 네, 관계가 전혀 없고요. JTBC 배승주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는 1원도 받은 게 없다며 핵심 제보자 강혜경 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강 씨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한길 기자입니다. 지난달 명태균 씨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크게 두 갈래의 돈 흐름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1년 7개월 동안 받은 세비 가운데 절반을 명 씨가 받아갔습니다. 모두 9천만 원 가량입니다. 내가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랄까. 또 지방선거 출마자 2명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아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돈은 모자르면은 네. 소장한테 얘기해서 이거 네네네네. 한테 받으면 됩니다. 명 씨는 이런 돈 문제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9천만 원은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고 여론조사 비용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때 소장이 김태열 소장이었습니다. 당시 경영이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에게 모든 책임을 넘겼습니다. 강혜경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통장, 본인 계좌 2개,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 계좌를 전부 들고 수시로 입출금을 하고 당사자들은 강력 반박했습니다. 강 씨는 명 씨 발언에 대해 법적 검토를 추진하겠다며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명태균 씨 오늘 조사가 조금 전에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임예은 기자, 조사 생각보다 일찍 끝났는데 총 몇 시간 한 겁니까? 네, 명태균 씨는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이곳 창원지방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짧은 인터뷰 뒤 검찰청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애초 짧은 조사가 어느 정도는 예고돼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명 씨 변호인은 다리 수술을 한 명 씨가 오래 앉아 있는 게 불편하니 조사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 몸 상태를 고려해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는 오후 4시까지 진행됐고요. 그 뒤 2시간가량 조서 열람을 한 뒤 조금 전 6시 귀가를 했습니다. 명 씨가 나오면서 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좋은 안경을 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란 안경을 국민한테 끼면 세상은 다 노랗게 보일 거고 빨간 안경을 끼면 다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명 씨가 그동안 증거를 없애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구속 위헌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많았잖아요. 네, 명태균 씨는 휴대전화가 자신의 변호사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자신이 위험해지면 그 안에 든 녹취 혹은 문자 자료들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해 온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육성 녹취가 공개된 뒤 불태워버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오늘 검찰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명 씨는 이전 휴대전화기에 있던 문자 자료를 복구했다.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복구다라고 적극 방어했습니다. 휴대전화기만 파기했고 그 안의 내용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는지 취재가 됐습니까? 검찰은 일단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의 일부터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짜 여론조사를 윤석열 캠프에 제공했는지, 그 대가로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을 받아왔는지는 가장 먼 시점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돈 9천만 원,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으로 받은 2억 4천만 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명 씨 측은 돈 문제로 들어가면 직접 돈을 만진 강혜경 씨에게 불리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명 씨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 재산이 2개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발생한 거, 그다음에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 재산. 이 산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명 씨 언제 또 검찰에 출석합니까? 네, 명 씨는 내일 오전 이곳 다시 검찰청으로 출석합니다. 앞서 강혜경 씨가 8차례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걸 봤을 때 명 씨도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은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영선 주라했다 말하는 녹취까지 나오면서
공천 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졌지만 검찰은 여전히 핵심 증거인 명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 씨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불태우겠다고 하면서 구속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명 씨 측은 오늘 검찰 조사에서 증거를 없애지 않았다, 직접 복구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녹취는 없다고 했다는데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에서 마음 먹고 검찰한테 가면 내가 빠져나올 구멍이 있어?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지면서 명태균 씨는 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표했습니다. 그래도 믿는 구석은 있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살려주겠냐? 누가 뭐 살려주겠냐?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아니야? 대선 때 자신이 했던 일들, 그리고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것들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되고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갑자기 다 없애버리겠다며 잠적했습니다. 오늘 다 불질러버리고 다 끝내버릴 거예요. 실제로 처남에게 폐기해달라며 전화기를 넘겼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다면 구속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오늘 검찰도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히 따져 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 측은 오히려 증거를 복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처남한테 폰을 달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폰하고 들고 포렌식 업자한테 가서 이걸 이쪽으로 이전을 해달라. 오늘 조사에서도 이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복원한 자료 중 대통령 부부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명태균 씨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김영선 주라했다는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나온 통화에 대해서 명식 측도 설명을 했죠. 네, 맞습니다. 앞서 그 취임 하루 전날이었는데 윤 대통령과 명 씨가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녹취가 지난달 31일에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지금 뒤에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명 씨는 이 녹취에 대해서 그 뒤에 뭐 공천은 당이 알아서 한다 이런 내용의 대통령 발언이 더 있는데 그게 잘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뭐 그런 대화였다면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그럼 왜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했냐 이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명태균 씨의 주장 오늘 나왔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추천하시니까 본인이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력 정치인이 당선인께서 알겠다고 하시니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공천을 줬는지와는 관계없이 이런 대답을 들은 것 자체로 이제 고마웠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명 씨 측의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명 씨는 본인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실인지 또 그게 죄가 되는지는 어떤 입증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 말고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여론조사 조작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비슷했습니다. 대통령 담화 하루 뒤에 검찰에 출석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여기에 맞춰서 입장을 정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네. 실제로 오늘 발언 보시면요. 공교롭게도 이 대부분이 어제 윤 대통령 해명과 이 결이 맞았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공천 개입 의혹뿐만이 아니라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나 혼자 그 본인이 보려고 한 자체 조사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그 창원 산단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요. 이게 누구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해명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태균 씨 역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첫 만남에 대한 명태균 씨 측의 오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당대표나 여기 김영선 전 의원님과의 인연으로 대통령 부부와 어떻게 연이 닿아서 식사도 한번 하셨고 전화통화도 몇 번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명태균 씨 이 본인은요. 앞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연결해준 사람은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크로비스타 밑에 있는 갈비집에서 처음 만났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점이 2021년 6월 18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윤 대통령은요. 직접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서 대통령실이 2021년 7월 초에 그 국민의힘 인사를 통해서 처음 만났고 이 자택에서 2번 만났다고 설명한 게 전부입니다. 언제까지 인연을 이어갔는지도 명확치가 않은데요. 윤 대통령은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수는 있지만 답을 안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요. 다만 김 여사가 몇 차례 문자했다고 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명 씨 역시도 오늘 들어가면서 그건 조사받고 나와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답변을 피했는데 이 앞서 나오면서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죠. 네. 이 누구 주선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인연이 이어져 갔던 건지 이거 아직까지 명확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청와대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말렸다 주장하는 녹취가 또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청와대에 가면 죽는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여사에게 대선 날짜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해 줬다고도 주장했는데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청와대 밖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해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최고의 민간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입니다. 대통령 출퇴근 경호 논란에 집무실과 관저 이동에 따른 비용과 안보 문제가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은 임기 첫날 새 집무실로 출근하겠다고 못 박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2022년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청와대에 들어가지 말라고 김건희 여사를 말린 게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그리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그러면서 청와대 뒷산의 풍수지리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명 씨는 지인에게 자신이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예언해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덕분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함성득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지.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꼽히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 함 교수 전화 왔어요. 진짜 뭐 하루 이틀 지났으면 접했다 이거였어. 민주당은 해당 녹취가 대선 직후에 나온 명 씨의 발언이라며 김 여사를 통해 무속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정작 무속 논란만 여러 차례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된 바 있는데 계속해서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은 천공이 유력한 관저 후보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특임 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를 결정하는 데 민간인이 개입해 풍수지리를 따지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영내에 민간인의 출입 기록이 없다고 했던 국방부의 거짓말 논란도 일었습니다. 백 교수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육참공간 다녀갔다 뭐 이렇게 경찰이 발표한 건 관련해서요. 제가 할 얘기 없습니다. 관련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부의원과 김 전 의원 등은 지난해 8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아직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재건 교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지만 이후 수사 상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 누구를 공천주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공천주라고 얘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총선 때 추천이 들어오면 당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공천과 관련해 의견을 낸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정치권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윤 대통령은 취임식을 하루 앞둔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 있던 총선 얘기도 했습니다.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 누구누구가 좋다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그냥 패스시켰습니다. 주변에서 추천받은 인물을 당에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천을 주라고 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닌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의견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의견은 사실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이 대통령의 의견을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결국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되레 정치권에서 선거 개입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반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신 기자가 한국말로 질문하자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 라고 말한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했던 외신 기자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엔 외신 기자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하루 전 트럼프 당선까지 높아진 한반도의 변동성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질문하는 외신 기자에게 못 알아듣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반응이 논란이 됐습니다. 평양 드론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이 입장을 강화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약화한다고 생각합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듣. 이거 한국어 시험처럼 죄송합니다. 이를 두고 다시 질문해달라고 직접 요청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반말로 전한 것이 무례했다거나 백악관에서 한국 기자에게 영어 발음 못 알아듣겠다고 했으면 인종차별 지적이 나왔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캐럴 기자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물어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반응에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은 없다면서도 일부러 한국어 질문을 준비해간 거라고 했습니다. When Korean correspondents come to Washington or to London, they're expected to speak in English. I thought it would be nice to try and ask it in Korean. And I wanted to ask a very specific question to President Yoon. 진행을 맡은 대변인에게 반말 섞은 지시를 한 것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하나 정도만 해. 목이 아프다 이제. 네. 그래 더 할까? 그러면 한두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을 무식한 얘기라거나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노력을 설명하면서는 미쳤냐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을 거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대외 활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인 걸로 전해졌는데 하지만 내년엔 외교 일정은 물론 국내 일정도 다시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 예정된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와 동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이번 순방엔 동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 요인으로 김 여사 논란이 꼽히는 등 논란을 감안해 이번 순방은 가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순방을 완전 중단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론 외교 관례상, 국익상 필요한 경우엔 김 여사도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국을 국빈 방문할 때 영부인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겠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인 저나 제 핵심 참모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국익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꼭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닌 것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 순방에서 김 여사의 행보는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지난해 리투아니아 순방 땐 명품 매장을 방문한 모습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외 외교 일정뿐 아니라 국내 일정에 대해서도 필요시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결국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겁니다. 앞서 여사의 대외 활동 즉각 중단을 요구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7%, 지난주보다 더 떨어지면서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은 아직 다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에서 7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7%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4%로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지율은 23%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올랐지만 대전 충청에서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여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70대 이상에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50%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은 사람이 19%로 3주 연속 첫 손에 꼽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분야별 정책 평가가 포함됐는데 복지 정책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0%였지만 경제정책과 부동산, 교육정책은 10%대였습니다. 특히 공직자 인사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을 위한 검증 과정을 시작했다고 했지만 시기를 못 박진 않았고 즉각적인 쇄신은 쉽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신문 일면에 장차관 인사가 쫙 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인재를 발굴 물색하고 검증을 하고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갤럽 측은 조사 기간 마지막 날에 진행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반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지율과 관련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똑같이 32%였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6%, 국민의힘 29%로 벌어졌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1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건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의 여론마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모의 마음으로 잘해보라는 것 아니겠냐고 해석했는데 대구 시민들 생각은 어떨지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구 경북을 콕 집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아꼈으면 또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듯 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너는 임마 왜 이렇게 맨날 혼나고 다녀? 좀 앞으로 좀 잘해봐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요. 실제 대구 민심 물어봤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입 안 한 데 없잖아. 뒤에서 내조를 하고 조용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지를 했는데 지금 뭐 영부인이라든지 있잖아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제 기자회견도 실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진짜 보여주기식으로밖에 안 보여가지고 사실 해소된 거는 없었고. TK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보수라는 거라고 하면은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리적으로 일을 하면은 지지를 하겠죠. 근데 지금 주요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은. 낮은 지지율에 대해 카메라 앞에 선 TK 시민들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백악관 비서실장에 여성을 발탁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의 자택에 있는 팜비치 마러라고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강현 특파원, 백악관 비서실장 이름이 벌써 나왔네요. 네, 당선 확정 이틀 만입니다. 2016년 첫 당선 때는 비서실장 발표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이번엔 인선 속도를 좀 더 당겼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수지 와일스가 발탁됐는데 비서실장에 여성이 임명된 건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와일스는 트럼프 캠프의 마쿠에서 전체 선거 전략을 지휘한 최측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비서실장에 내정한 것을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Susie, come, Susie, come here. The ice baby, we call her the ice baby. Right? Susie likes to stay in the background. She's not in the background. Come here, Susie. 네, 트럼프의 2기 행정부 준비 작업도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 같죠? 네, 비서실장은 대통령 참모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 주요 인선 작업부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공언하면서 현 백악관 측과 이 공식적인 인수인계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시죠. Yesterday, I spoke with President-elect Trump to congratulate him on his victory, and I assured him that I'd direct my entire administration to work with his team to ensure a peaceful and orderly transition. 트럼프 당선인도 조만간 만나자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회동도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이 점도 좀 짚어보죠. 이 트럼프 당선과 함께 미국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을 다 장악할 걸로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한국계 여성 정치인이죠. 이 공화당 소속 영김 하원 의원이 3선에 성공하면서 현재 공화당이 211석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개표 진행에 따라 이제 7석만 더하면 상원에 이어서 하원도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1극 체제가 완성됩니다. 트럼프 측은 취임 첫날 서명할 수 있는 행정명령만 300개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당선 이후 첫 인터뷰에서 최우선 과제로 국경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1호 행정명령이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이 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강현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반면에 완패한 해리스 또 미국 민주당은 거센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일 전으로 온라인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했는지 묻는 검색량이 급증했는데 민주당 후보가 바뀐 줄도 모르는 미국인이 상당수였다는 겁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지난 6월 TV 토론. 토론 내내 보인 불안정한 모습에 건강 이상설이 커졌고 No indication of any serious condition. I was exhausted and I had a bad night.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바이든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그 길로 후보직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So I've decided the best way forward is to pass the torch to a new generation. That's the best way to unite our nation. 그런데 대선 날까지도 투표용지에서 해리스 이름을 보고 당황한 미국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이 사퇴했는가를 검색한 미국인들이 대선일을 기점으로 급증한 겁니다. 실제로 구글에선 선거 당일인 현지 시간 5일 이 검색량이 치솟더니 개표 윤곽이 나온 다음 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선거 당일까지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방증입니다. 이는 해리스가 이번에 패한 이유와 무관치 않습니다. That they were comfortable with what they knew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as opposed to one betting on the Harris administration, one being different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or not necessarily knowing or trusting what was going to come from her leadership if she were elected president. 석 달여 짧은 선거 기간에 그만큼 해리스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대선 이틀 만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인하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풀겠다는 기조인데 트럼프의 재집권이 미국의 통화정책,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공다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 9월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한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당시부터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과 번번이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No, I think the Fed is making a mistake. They're so tight. I think the Fed has gone crazy. 트럼프는 후보 시절이던 지난 9월 자신에게 불리한 연준의 금리 인하에 공세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통화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In the near term, the election will have no effects on our policy decisions. If he asked you to leave, would you go? No.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1.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달 말 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커지게 됐습니다. 미 대선 전까진 안정된 물가와 낮은 3분기 성장률로 이달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했지만 상황이 바뀐 겁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강세 현상은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떠올랐습니다.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엔 올해 추가 금리 인하도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스토킹으로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경찰차가 들어옵니다. 119 구급대도 뒤따라 도착합니다. 오늘 낮 12시쯤 자신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범인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숨졌고 어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렌터카로 먼저 들어와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배회하다가 이제 모친 내려오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간 거예요. 남성은 말다툼을 벌이다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문을 열고 나온 전 여자친구마저 찔렀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주부터 경찰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원래 주말에만 뭔가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안 가시고 어머니가 가시더라고요. 원래 혼자 계시는데. 경찰은 주변 순찰을 늘리고 누가 문을 열면 알려주는 센서 같은 스토킹 안심 장비를 지급했습니다. 다만 비상용 스마트워치는 본인이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앞바다에서 선원 27명이 타고 있던 대형 고등어잡이 배가 침몰했습니다. 15명이 구조됐지만 2명은 숨졌고 12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구석창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입니다.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24km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고등어를 잡는 부산 선적 선망어선 129톤급 금성호로 선단의 본선이었습니다. 한국인 16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11명, 모두 2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15명은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50대 한국인 선원 2명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2명 이제 찾아서 이제 올렸는데 그렇게 되셨어요. 안타깝게. 59살 배모 선장과 60살 구모 어로장을 포함한 한국인 10명과 외국인 2명 등 1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동료 14명을 구한 41살 이태영 항해사는 구조를 돕기 위해 다시 사고 해역으로 갔습니다. 그 선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자기가 현장에 가서 구조활동을 돕겠다 그래서. 선박은 어획물을 첫 번째 운반선에 옮기고 두 번째 운반선을 기다리다 오른쪽으로 기운 뒤 뒤집혔습니다. 보건력 상실의 주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해경은 낮 1시부터 수중 수색 중입니다. 사고 지점 수심이 90m고 배가 그물에 쌓인 채 뒤집혀 있어 수색이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부산에 있는 선사 측은 온종일 문을 잠근 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취재진의 요청에 잠시 문을 열었지만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왜 사고가 났는지. 그거는 현장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고 해역 주변 수온은 22도, 골든타임은 24시간. 실종자 가족들은 제발 살아만 있어 주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1조 원대 재산 분할 소송을 대법원이 정식 판결할지 오늘 결정됩니다. 보통의 가사 사건과 달리 이번엔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가장 큰 쟁점은 300억 원대 노태우 비자금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중대한 문제가 없으면 따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 넉 달이 되는 오늘 자정까지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별도로 기각 결정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심리에 나서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보통 가사 사건의 80% 정도를 본안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본안 심리는 물론 전원 합의체에서 다룰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경우 가장 큰 쟁점은 300억 원대 노태우 비자금입니다. 이 돈의 성격에 따라 현재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주식의 가치를 잘못 적었다가 이후에 바로잡은 것이 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입니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을 만든 종잣돈이 됐고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최 회장이나 노 관장 측은 대법원 심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마포구청이 잘 운영되고 있던 어린이집을 갑자기 폐쇄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다니던 아이들 23명이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됐는데 학부모들은 구청이 육아를 돕기는커녕 더 어렵게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지난달 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갑자기 받았습니다. 정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 짓는다고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올해 안에 다 이전을 한대요. 이곳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 23명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더 취미도 없이 가는 거죠. 이제. 어디 알아볼 겨를도 없어요. 거리도 더 멀어졌습니다. 일방통행이어가지고 거기가 등원을 시키고 나서 완전히 돌아가야 돼요. 출근하는 사람들은 30분 정도 더 걸리겠죠? 부모들은 홍대 입구 거리에 있던 주차장들을 없애고 붉은색으로 칠하는 이른바 레드로드 사업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레드로드를 만들면서 주차 문제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긴커녕 방해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가면 출산 장려 정책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린이집도 없애고 도서관도 없애고. 마포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이 노후화돼 통폐합을 하는 것이라며 그 부지에 주차장을 짓는 건 레드로드 사업 전부터 논의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를 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우유나 고기 같은 신선식품은 농촌에서 도심으로 공급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정작 농촌에선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왕복 3시간 거리 마트까지 가야만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이른바 식품 사막 현상을 겪고 있는 겁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산길을 한참 들어가야 나옵니다. 어르신 30여 명이 모여 사는 충북 옥천의 한 마을입니다. 경로당에서 매일 점심을 함께 차려 먹습니다. 가지 집에서 따고 가지, 깻잎도 따다 한 거고 호박도 집에서 따오고. 절인 채소 반찬에 고기가 조금 들어간 김치찌개,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뭐 잡채도 해드리고 뭐 그런 거 해드리면 잘 잡다.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바로바로 사다 하는데 멀어서. 가장 기본적인 식품, 고기와 우유 등을 사려면 22km를 나가야 합니다. 차로 30분, 버스로 1시간 30분 걸리는데 정류장까지 가는 길만 1km입니다.
시내가 아니라 정류장까지 가는 것부터 도전입니다. 시내로 이제 뭐 약도 다루고 하고 버스 타려면 올라타려면 힘들어. 4km 거리에 작은 가게가 있지만 라면과 음료 정도만 팝니다. 가게 주인도 역시 80대 노인입니다. 물건을 못 대죠. 못 나가야 뛰지. 걸음도 못 걸으니까 싶어. 이렇게 집 근처에서 신선한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을 식품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른 지역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전국 읍면 단위 마을 가운데 식품 소매점이 없는 곳이 73.5%에 이릅니다. 지자체가 저렴한 요금에 택시를 지원해 이동을 돕고 있지만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 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타니까 부족하지. 이제 횟수가 좀 더 늘려졌으면 이제 그게 좋지. 먹거리도 문제고 가고 싶은 곳에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직접 기른 채소를 5일장에 내다 파는 재미도 파가지고 하고 우리에서 돈 한 4만 원 해서 돈 하는 거 재미구나. 아 그래도 그렇게 좀 용돈벌이 하시는 게 재밌으시구나. 그럼. 물건 사고 사람 만나는 당연한 일도 자주 체념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런데 그게 어려워. 보수가 통해야 돼. 이제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도시도 외곽부터 식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중국이 한중 수교 3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의 무비자 여행을 허용했죠. 오늘 시행 첫날이었는데 여행도 좋지만 미리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입국장으로 빠져나오는 한 가족.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2박 3일 여행은 시작부터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만리장성도 보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가고 여러 가지 잘 즐기고 올 계획입니다. 내년 말까지 여행과 비즈니스, 친지 방문 등 목적이면 비자 없이 15일 동안 중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비자 받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었었는데 이제 무비자로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많이 왔다 갔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중국에 아름다운 도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이 방문해서.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무비자 정책 발표 이후 닷새간 중국 패키지 예약 건수가 전월 같은 기간 대비 91%나 늘었습니다. 중국행 항공 예약 건수도 전주보다 134%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여행에 대한 문턱은 낮아졌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취업이나 유학 등 목적이면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에 대비해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 등을 소명하고 중국 내 연락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숙박업소가 아닌 장소에 거주하면 관할 파출소에서 외국인 임시거주 등록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불심 검문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관광지 인근 군사시설 등을 무심코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중대사관 측은 최근 첫 한국인 구속 사례가 나온 중국의 반간첩법 관련 공지도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세금 내려고 했다. 지금 어려워서 못 내고 있을 뿐이다. 공무원들이 밀린 세금 받으러 갈 때마다 듣는 얘기라고 합니다. 차량만 14대나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3천만 원을 8년이나 안 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밀착카메라 정희훈 기자가 공무원들과 함께 이런 체납자들을 추적했습니다. 체납자 집에 찾아가기 전 사전 조사와 작전 회의는 필수입니다. 이혼하고도 같은 주소지에 있으니까 미장 이혼이 의심되고. 고양시 직원분들과 함께 이제 체납자를 만나러 갈 건데요. 이렇게 옷을 먼저 챙겨 입고 이 장비를 챙겨서 함께 나가보겠습니다. 고양시 체납기 동반 공무원들과 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꽁꽁 숨어 지내던 2천만 원 체납자의 집입니다. 진입을 막는 체납자. 제가 뭐 안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대출도 너무 많고. 이후에도 한참이나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오늘 지금 체납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되셨고 저희한테 어떤 연락이라든지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으셨잖아요. 신랑이 끝에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금 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국민은 어쨌든 간에 사는 것도 중요하고 진짜로 학비도 다 밀려, 뭐 이자 다 밀려. 절차대로 하겠다는 설명에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죽으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 사회 이런 것까지 하고 너무 모별감을 주시네요. 집안에선 명품 시계와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체납자의 차도 꼭 수색해야 할 대상입니다. 보통 이렇게 차량 안에 뭐 숨겨둘까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가끔 기금속이나 현금이 이런 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차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납부 확약서를 받고 이날 찾은 재산은 모두 압류했습니다. 가택 수색을 하는 공무원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애들도 키우고 자녀도 있고 하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사가 중요합니다. 서류상으로 무재산자지만 납부할 능력이 있다,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가택 수색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이번엔 2,100만 원 체납자의 집. 체납자 명의의 차를 찾아내 바퀴에 족쇄를 채웁니다. 여기 살게 하세요 진짜. 뺄게요. 어차피 하나 쳐도 못 움직이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냥 하라고. 다음 날 오전 7시 30분. 이번 체납자는 외출 시간이 빨라 아침 일찍 출동했습니다. 아, 와보셨어요? 중간님 여기? 미리 조사하러 왔거든요. 체납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 역시 족쇄를 채웠습니다. 이건 3천만 원 아직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럼 그날 놔둘게. 이거 풀어주세요. 저 이거 없으면 저 완전 다 죽어요. 이 체납자 명의의 차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선생님 명의로 된 차량이 제가 사업하다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여기 등록된 차가 2대던데 포르쉐는 어디? 다른 데 있어요. 그 차는 은행이 안 돼가지고. 체납 기간이 무려 8년이나 돼 더는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이 차는 지금 풀어줄 수가 없고 일단은 3천만 원의 반 이상은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솔직히 장난은 힘들어요. 아니 죽으라는 거잖아요. 버티던 체납자는 결국 1,000만 원을 현장에서 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먹는 첫 식사. 아침도 안 먹고 베테랑 공무원도 가택 수색 전날은 잠을 설칩니다.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시나리오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번엔 인천광역시의 오메가 추적징 수반과 동행했습니다. 세금 8,800만 원을 4년째 안 낸 사업가를 찾아 인천에서 부산까지 400km를 달렸습니다. 마침내 만난 이 체납자. 부도가 난 후 사정이 많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인천에서 부산이 뭐 옆 동네도 아니고 여기까지 오는 게 저희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공문하고 다 가지고 왔으니까 그 집행은 하고요. 이번엔 경북 김천으로 도망친 750만 원 체납자. 체납자 명의로 된 BMW 승용차에 족쇄를 채우자 그제서야 세금을 내겠다고 합니다. 내가 뭐 이거 세금을 안 내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내야도 안 내면 진짜 이 나라 사람이 아니겠어요. 짧게는 2년, 길게는 8년 동안 세금 내는 걸 회피해온 이들. 경기가 어려운 만큼 각자의 이런저런 사정을 대며 호소하지만 납세 의무를 저버릴 사정은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 축구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한 게 지난 7월이었죠. 박지성은 4개월이 지났지만 변한 건 없다면서 다시 한번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달라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7월 축구협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몽규 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던 박지성은 오늘도 작심 발언을 던졌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신뢰감을 잃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축구협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지켜봤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팬들의 실망과 비판에 공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또 이해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 역시도 느낄 수가 있었고.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국제축구연맹 FIFA의 원칙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그 정관이 축구협회의 변화를 막는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결국 정직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국 축구를 개혁하기 위해 직접 나설지 묻는 질문에도 앞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쌓았던 경험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로서도 기꺼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한 차례 초겨울 추위가 지나고 다시 가을 날씨로 되돌아왔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날이 더 온화해지겠는데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특히 일요일 아침 기온이 11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도 주말 내내 20도 선까지 올라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고려해서 외투는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의 공기가 다소 탁하겠고 남부 내륙 지역은 오전까지 뿌연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에는 대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영남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높게 시작하겠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와 전남에,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 소식이 있겠고 수능일에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